이 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는 년이 감히 이 자리에서 행세를 해? 윤 셰프님, 여기 계셨습니까? 5년 동안 찾았습니다. 이 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했었고 종치는 30명이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전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깨어있는 곳은 부엌뿐이었습니다. 저 윤서진은 그 부엌에서 칼을 잡고 있었어요. 나이 39. 결혼한 지 3년 차. 새벽 4시에 왜 부엌에 서 있었느냐면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인숙 여사가 어제 저녁에 붙여놓은 메모지. 글씨가 굵고 또박또박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서 쓴 글씨라 메모지가 울퉁불퉁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토요일 제사, 전 종류 동태전, 육전, 호박전, 깻잎전, 배추전, 나물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갈비찜 넉넉히, 잡채, 탕국, 식혜, 약과는 사올 것 빠짐없이 60인분, 60인분.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눈을 비볐습니다. 6인분이 아니라 60인분. 제사에 60명이 오는 집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집은 그랬어요. 남편 한도윤의 집안은 스스로를 명문 종갓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한병찬 씨는 중견식품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집안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일종의 가문 행사였어요. 친척이란 친척은 죄다 모이고 시아버지 사업 관계자까지 불러서 음식 자랑을 하는 자리.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오로지 저 혼자였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렸어요. 칼을 들었는데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칼을 잡는 느낌이 3년 전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3년 전에 제 칼은 달랐어요. 일본에서 특별 주문한 강철 칼. 손잡이에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던 칼. 그 칼로 파리의 주방에서 양파를 다지면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따다닥, 따다닥.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대형마트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돈에 산 식칼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미끌거렸고 칼날에 미세한 이가 빠져 있어서 물을 썰 때 걸렸어요.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물을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 부엌을 채웠어요. 탁, 탁, 탁. 그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새벽 4시에 깨어있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저뿐이었고, 이 집에서 제 편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채를 다 썰고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10단이었습니다. 시금치 10단. 뿌리를 하나하나 칼로 도려내고 시든 잎을 골라내는 작업인데 한 단에 15분씩 잡으면 10단이면 2시간 반. 손가락 끝이 시금치 물에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든 초록색. 파리에서는 제 손에서 트러플 오일 향이 났는데 지금은 시금치 뿌리 흙냄새가 나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한도윤이 나왔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까지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시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시계가 반짝거리고 있었고요. 도윤 씨는 부엌 쪽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모았어요.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새벽 4시부터 서 있었습니다. 지금 6시 반이었으니까 2시간 반째 칼을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침까지 전 반죽은 다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전 재료도 아직 손 안 댔잖아. 말하고 싶었어요. 2시간 반 동안 무채 썰고 시금치 10단 다듬고 콩나물 씻고 있었다고. 손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다고. 등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알았어. 좀 더 빨리 할게.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갔어요. 구두를 신으며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전 종류 2가지 더 추가하래. 녹두전이랑 생선전.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에 들린 시금치에서 물이 뚝 떨어져 발등을 적셨는데 차갑더라고요. 그 차가운 게 발등에서 시작해서 가슴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2시,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쌓인 볼과 접시가 탑처럼 올라가 있었고 가스레인지 4개가 전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고 한쪽에서는 전 반죽이 지글거리고 남은 2개 화구에서는 나물 데치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기름이 튀어서 미끄러웠고 환풍기가 최대로 돌아가는데도 기름 연기가 가시질 않았어요. 저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속이 쓰렸어요. 위장이 비어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부엌에서 혼자 울리더군요. 전을 뒤집으면서 살짝 자세를 바꿨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새벽부터 10시간째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명, 3명, 7명.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신발 벗는 소리가 후두두둑 이어졌습니다. 어머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한다고 해서 시켜놨어. 시어머니 장인숙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현관에 서 계셨는데 금색 놀이개까지 달고 마치 주인장이 손님을 맞이하듯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니 눈짓을 하셨어요. 뭘 멍하니 서 있어? 손님 오셨는데 국이 아직도 안 나갔잖아. 네, 어머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며느리 대학 나왔어? 아니래. 인숙 언니가 그러는데 집안도 변변치 않다고. 그래도 음식은 좀 할 줄 알아? 글쎄, 인숙 언니가 맨날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인다고 하더라. 라면도 못 끓여? 세상에. 그 말들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라면도 못 끓인다. 프랑스 파리 8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미슐랭. 가이드 심사를 앞두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20석 예약이 매일 풀 부킹이었고 디너 코스 가격이 1인당 300유로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제 요리를 먹으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요리 잡지 르 피가로에 제 사진이 실렸을 때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손, 파리를 사로잡다. 그 손이 지금 60인분의 동태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주방 직원 12명에게 지시를 내리던 목소리가 지금은 네, 어머니. 두 글자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 누구도 제가 누구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칼을 잡은 건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윤재호.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한식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재혼의 밥집. 가게가 10평도 안 됐고 테이블이 5개뿐이었는데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어요. 아버지의 된장찌개 때문이었습니다. 그 된장찌개 맛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나중에 파리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봤지만 아버지의 된장찌개만한 게 없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끓이고 나서 불을 끄기 전에 한 번만 더 봐. 한 번만 더 맛을 봐. 그 마지막 한 번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 마지막 한 번. 그게 아버지의 요리 철학이었고 나중에 제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12살에 칼 잡는 법을 배우고 15에 아버지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18배 요리 대회에 나갔는데 전국 고등학생 요리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상품이 프랑스 유학 장학금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프랑스는 너무 멀다. 아빠, 나 꼭 가고 싶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거 배워서 돌아올게.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게 밖을 보셨어요. 저녁 때라 가게 안에 손님은 없었고 주방에서 된장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방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꺼내 오셨어요. 낡은 노트 한 권. 표지가 기름에 절어서 누렇게 변색된 노트였는데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하게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나물무침.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레시피가 전부 들어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 프랑스 가서 세계 음식 배우되 이 노트는 잊으면 안 된다. 아빠, 이건 아빠 보물 아니야? 보물은 서랍에 넣어두면 녹슬어. 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노트를 안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20에 파리에 도착했을 때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빵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프랑스 요리 학교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 파리의 레스토랑에서 밑바닥부터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했어요. 접시 닦고 채소 다듬고 바닥 쓸고.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동양인 여자가 살아남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애가 프랑스 요리를 뭘 알겠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면에서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연구했어요. 프랑스 기법과 한국 맛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버터와 된장이 만나면 어떤 맛이 나는지, 트러플 오일 한 방울이 미역국의 감칠맛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5년이 걸렸습니다. 25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메뉴판에 올라갔고 28배 수 셰프가 됐고 30에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유진화 이유제이아이엔.
아버지가 제 어릴 적 별명으로 부르셨던 이름이었어요. 우리 유진이. 아버지만 그렇게 불렀거든요. 레스토랑 유진은 오픈 첫 해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2년 차에 2스타, 3년 차 3스타 심사 명단에 올라갔어요. 아시아 출신 여성 셰프 최초의 3스타 후보. 프랑스 신문에 기사가 났고 한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주방에는 직원이 14명이었고 예약은 3달치가 꽉 차 있었고 매일 저녁 120명의 손님이 제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그 모든 요리의 마지막에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한 번만 더 봐. 접시 위에 소스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서빙을 내보냈어요. 그게 유진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정성. 그런데요.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슐랭 3스타 심사를 일주일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파리 시간으로 새벽 3시. 한국은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번호. 서울 마포구 쪽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진 씨 되시죠? 아버님이 가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였어요. 아버지의 작은 한식당, 재혼의 밥집. 새벽에 가스 배관이 터졌고 그 시간에 혼자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리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12시간. 주방을 부셰프에게 맡기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관이 꽂힌 채.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차갑더라고요. 그 손이요, 된장을 풀 때 나무 주걱을 잡던 손, 칼을 잡을 때 살짝 떨리던 손, 제가 어릴 때 머리를 쓸어주던 손. 그 손이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의식 회복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꺼졌습니다. 불이에요. 제 안에 있던 불. 주방에서 타오르던 그 불이 한순간에 꺼졌어요. 미슐랭 3스타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는 타이틀이 뭔 소용입니까? 아버지가 가스가 새는 부엌에서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트러플을 깎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마지막 한 번 더 바라는 말.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이 말렸어요. 미슐랭 담당자가 역사적인 순간을 포기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파리의 거리가 새벽 안개에 젖어 있었는데 그 안개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레스토랑 간판이 흐릿하게 보이더군요. 유진화 EUJIN. 그 이름을 뒤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3달을 버티셨어요. 의식을 한 번도 되찾지 못하시고 조용히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손가락 사이에서 된장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어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 아래에서 아주 가늘게 그 냄새를 맡고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혼의 밥집 자리에 가봤어요. 가게는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만 남았습니다. 기름에 절어 누렇게 변색된 그 노트. 저는 그걸 읽지 못했어요. 펼치기만 하면 아버지의 글씨가 보일 테니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노트를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칼을 잡지 않았어요.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셰프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도윤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반듯한 인상에 말도 잘하고 웃음도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저한테 기대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버지를 잃고 1년 동안 아무한테도 기대지 못했던 제게 그 한마디가 빗속의 우산 같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요리사라는 과거는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 일했다는 것도 미슐랭 별을 받았다는 것도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리사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갈비찜, 잡채, 전 7종류, 나물 4가지, 탕국이 산더미처럼 올라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꺼멓게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튄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치 이 음식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요. 어머, 인숙 언니, 올해 음식이 더 근사하네. 호호, 며느리가 일은 해야지. 제가 현관 쪽으로 가서 신발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신발은 됐고 부엌에 가서 국간 맞춰. 어제 끓인 탕국이 싱거웠어. 내가 끓이면 맨날 뭔가 하나가 빠져. 뭔가 하나가 빠진다. 파리에서는 소스의 간을 0.1g 단위로 맞추던 사람한테 간이 빠진다라니.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친척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또 들려왔어요. 저 며느리 뭐 하던 사람이래?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래. 인숙 언니가 그러는데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닌 적 없고 학벌도 별로라더라. 그래도 얼굴은 괜찮은데? 얼굴이 뭔 소용이요. 밥을 해야지. 인숙 언니가 맨날 그러는데 라면을 끓여도 면이 불더래. 세상에 라면도 못 끓여?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라면도 못 끓인다. 사실 저는 라면을 일부러 설렁설렁 끓였어요. 칼질도 일부러 서툰 척 했고 양념도 일부러 대충 넣는 척 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질문이 들어올 테니까요. 어디서 배웠어? 요리 학원 다녔어? 그 질문 하나에서 과거가 드러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하는 척 했어요. 그게 3년 동안 라면도 못 끓이는 며느리라는 낙인이 된 거였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초했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이 시작됐어요. 60인분의 음식이 테이블 위에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쉼없이 오갔어요. 그릇을 날르고 빈 접시를 치우고 추가 음식을 내고 시누이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큰 시누이 한수정, 작은 시누이 한수빈. 수정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옳게, 아직도 그 앞치마야? 명절마다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내가 다 민망하다. 수빈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올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치마가 유니폼인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올케 음식 솜씨는 먹을 만은 하니까. 먹을 만은 하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만은 하다라고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지런한 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우리 도윤이가 바보같이 얼굴만 보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지만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인숙 씨, 며느리 친정이 어디래요? 친정이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일찍 가셨다더라. 집안일할 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는데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뭐 될 게 못 되니까 눈치가 없어. 제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솥 안으로 빠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게 그보다 먼저 달려왔으니까요. 집안이 없다. 될 게 못 됐다. 아버지 윤재호. 작은 식당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딸을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장을 보러 다니셨던 아버지. 집안이 없다니. 저는 입술을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친척이 돌아갔어요. 거실에는 먹다 남은 접시와 술병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고 남편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울리고 있었고요. 아무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열었어요. 깊이 묻어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라는 이름의 폴더. 페리스의 피. 첫 번째 사진. 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서 웃고 있는 저. 뒤에 유진화 EUJIN 로고가 보여요. 두 번째 사진. 미슐랭 시상식장. 이스타 표지를 들고 서 있는 저. 세 번째 사진. 아버지와 함께 재혼의 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셨어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 부분을 쓸었어요.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60인분의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기름때 묻은 손등 위로 흘렀는데 쓰라렸어요.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시가 넘어서야 설거지가 끝났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성준이가 아니
도윤 씨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니까. 남편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준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둘, 그리고 저. 6명이 거실에 앉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뭔가 신이 나 있는 표정. 다들 들어. 중요한 얘기야. 시어머니가 소파 중앙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 한씨 가문 제사가 120년 만에 특별한 걸로 바뀌게 됐어. 뭔데요, 어머니? 시누이 수정 씨가 물었어요. 종갓집 음식 품평회. 품평회. 시어머니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한씨 가문의 종친회에서 올해 특별 행사로 종갓집 전통 음식 품평회를 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각 집안의 대표 음식을 내놓고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는 행사.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된 사람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용태 선생님. 김용태.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김용태.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평론가. 미슐랭 가이드 한국판 자문위원. 그리고 5년 전 파리의 제 레스토랑 유진에 3번이나 방문한 사람. 제 요리를 먹고 프랑스 신문에 리뷰를 쓴 사람. 이 셰프의 손은 한국인의 영혼을 담고 있다. 윤서진은 아시아가 프랑스에 보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 리뷰를 쓴 사람이 김용태였어요. 김용태 선생은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집에 온다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심사위원이 직접 여기에 오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김용태 선생이 직접 맛을 보시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 알았지? 제대로 하라니요? 라면도 못 끓이는 수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에는 종친회 앞이야. 가문의 체면이 걸린 거라고. 제가 3년 동안 매일같이 60인분, 70인분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체면은 시어머니 거였고 못하면 제 탓이었어요. 네, 어머니.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온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면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숨겨온 3년이 한꺼번에 무너져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아주 조금 가슴 어딘가에서 꿈틀거렸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가방 맨 밑에 손을 넣었어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 3년 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노트. 손에 닿았어요. 표지의 기름기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꺼내지는 못했어요. 손끝만 닿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품평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메뉴를 바꿨어요. 어제는 갈비찜을 내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궁중떡볶이가 낫겠다고 했다가 내일은 또 전통 약과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서진아, 김용태 선생이 오시는데 그 수준에 맞는 음식이 나와야 한다고. 시어머니 자신은 요리를 하지 않으면서 기준만 점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준만 올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진아,
이번 품평회 때 접대할 손님이 하나 더 늘었어. 또 추가요? 시아버지 사업 관계자야. 이승재 회장이라고 호텔 체인 그룹. 거래 성사되면 우리 집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데 너 괜찮은 거 맞지? 괜찮느냐고요. 60인분 제사 음식에 품평의 심사용 코스 요리에 거기다 재벌급 접대 음식까지. 그걸 혼자서 다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어머니. 입에서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방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왜 매번 내 어머니밖에 못하는 건지. 파리에서는 주방 직원 14명 앞에서 이건 아니야. 다시 해라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하나 못 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다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 이번에는 꺼냈어요. 표지를 만졌습니다. 기름이 배어 있는 낡은 표지. 모서리가 접혀 있고 한쪽은 물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둥글둥글하고 획이 굵은 아버지 특유의 글씨. 된장찌개 서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번졌어요. 3년 만에 아버지의 글씨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비찜 간장 양이 중요. 불은 약하게, 시간은 길게. 천천히 해야 고기가 부드러워짐. 그 다음 페이지. 잡채 당면 삶을 때 참기름 2방울. 서진이가 15대 내 옆에서 볶음 담당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 손맛이 보통이 아니었음. 아버지는 레시피 노트 중간중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요리법 사이사이에 딸에 대한 마음이 끼어 있었어요. 미역국 서진이 생일 때 꼭 끓이는 것. 소고기 2배로. 약과 서진이 프랑스 간 첫 해 보내줬는데 먹었는지 모르겠다. 전화 좀 자주 해라. 서진아, 내 요리가 프랑스에서 잘 된다는 거 알고 있다. 아빠가 매일 인터넷 찾아본다. 자랑스럽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적으신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예전보다 커지고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서진아, 아빠가 이 노트를 너한테 주면서 한마디 못한 게 있다. 내가 만든 음식은 아빠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야.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마. 어디서 무슨 음식을 만들든 불 끄기 전에 한 번만 더 봐라. 마지막 한 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행복하지 않으면 음식도 행복하지 않아.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어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아랫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이 집 누구도 제가 울고 있는 줄 몰랐어요. 아빠, 행복하지 않으면 음식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죠. 지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60인분의 의무, 70인분의 멸시, 라면도 못 끓인다는 조롱. 이 안에서 만드는 음식에는 아무 마음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요리를 하고 싶다는 떨림이었는지, 아버지가 그리워서인 떨림이었는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성함이 박 기사님. 70이 넘으셨는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문 앞에서 인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아, 며느리분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 수고하셔요. 이 아파트에서 저한테 인사를 먼저 해주는 사람은 박 기사님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째 출근을 못 하셨다는 거였어요. 다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혼자 사시는데 밥을 제대로 못 드셔서 기력이 떨어지신 거라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외출한 틈에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이 보이더군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 3년 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두부를 깍둑 썰기 했습니다. 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었고 파를 어슷하게 잘랐어요.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로 60인분 전을 부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어요. 또각, 또각, 또각. 리듬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주방에서 채소를 다지던 그때의 리듬이 손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반 숟갈. 보통은 한 숟갈 넣는데 아버지는 반 숟갈만 넣으셨어요. 된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재료들이 주인공이다. 된장은 뒤에서 받쳐주는 거지. 반 숟갈의 된장이 육수에 풀리면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두부를 넣고 호박을 넣고 파를 넣고 약한 불에 뽀글뽀글 끓이면서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아주 살짝,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봤습니다.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입안에 국물이 퍼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맛이었어요. 재혼의 밥집에 그 된장찌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 맛.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멸치 육수의 깊이가 조금 부족했고 두부의 결이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달랐고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 맛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냄비째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기사님이 경비실 안에 이불을 깔고 누워 계셨어요. 기사님, 된장찌개 좀 끓여왔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괜찮은데. 조금만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경비실 안에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박 기사님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드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기사님? 이거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거랑 비슷해. 박 기사님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이셨어요. 오래간만에 이런 국물 먹어본다. 이거 어디서 산 거 아니지? 아니요, 제가 끓인 거예요. 며느리분이? 직접? 박 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아버지가요. 그 말을 하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된장찌개. 그 맛이 박 기사님의 눈물을 끌어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것. 마지막 한 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경비실을 나오면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기름 자국이 있었는데 오늘의 자국은 좀 달랐어요. 60인분의 의무로 생긴 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만든 음식에서 생긴 자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결심이 들었습니다. 품평회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제대로 해보겠다고.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읽었어요. 그 노트 안에 아버지의 인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품평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메뉴는 시어머니가 정한 대로 전통 한식 코스. 전 5가지, 갈비찜, 잡채, 궁중 떡볶이, 나물 5종, 탕국, 식혜, 약과.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넣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겁지 않은 노트인데 왠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부러 못하는 척 하지 않기로 했어요. 칼질을 할 때 일부러 느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물 양념을 할 때 일부러 간을 빼지 않았어요. 갈비찜 간장 양을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그대로 맞췄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거실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종친의 사람들 30여 명, 시아버지 사업 관계자 몇 명, 그리고 심사위원.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이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의 남자, 은퇴 안경, 깔끔한 남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김용태 선생. 대한민국 음식 평론에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파리에서 제 요리를 먹고 극찬을 써준 사람. 저는 부엌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씨 가문의 전통 음식을 맛봐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가운데 서서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음식은 우리 한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로 만든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 제가 새벽 3시에 혼자 만든 건데. 자, 그럼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서진아. 부엌 쪽을 향해 부르셨어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전 접시, 갈비찜 접시, 잡채 그릇, 나물 접시. 한 접시 한 접시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용태 선생 앞을 지나가면서 얼굴을 최대한 돌렸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갔고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김용태 선생이 동태전을 한 젓가락 집어 드셨습니다. 씹으시더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셨어요. 다음으로 갈비찜을 드셨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한 모금. 그 순간 김용태 선생의 숟가락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더 드셨어요. 나물을 드셨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자마자 씹는 동작이 느려졌어요. 음식 평론가의 씹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놀랐다는 뜻이에요. 예상과 다른 맛을 만났을 때 사람은 천천히 씹습니다. 뇌가 분석하려고 하니까요. 김용태 선생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분이 직접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어요. 호호, 우리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제가 레시피를 가르쳐 줬죠. 며느리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서진아, 나와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나가면 김용태 선생과 눈이 마주칩니다. 안 나가면 시어머니한테 또 욕을 먹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에 레시피 노트가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무게. 부엌에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 대충 묶어 올린 머리,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얼굴. 김용태 선생 앞에 섰습니다. 이 요리를 만드신 분이 당신입니까?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용태 선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직됐어요. 안경 너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고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친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멈추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허리를 꺾었습니다. 90도로 깊고 정중하게. 윤 셰프님.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윤서진 셰프님. 여기 계셨습니까? 5년 동안 찾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렸고요. 시누이 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유진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오신 줄은 알았는데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몰라서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다시 허리를 숙였어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셰프를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친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셰프, 저 며느리가 파리, 미슐랭, 라면도 못 끓인다며?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애가 셰프라고요? 김용태 선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장 여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셰프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진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셨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으셨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3스타 심사 명단에 오르셨던 분이에요. 김용태 선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제가 직접 3번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본 음식은 미슐랭별을 받을 당시의 그 실력 그대로입니다. 거실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라면도 못 끓인다고 했는데, 밥맛 없다고 했는데, 부엌 출입이나 하라고 했는데, 그 며느리가 세계적인 셰프였다는 걸 지금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품평회가 중단됐습니다.
김용태 선생의 발언 이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종친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도윤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사실이야?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사실이야. 왜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았어.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요리사라는 이름이 나한테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었으니까. 도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아버지 한병찬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정 셰프가 안 온다고?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거실에 대고 말했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저녁 접대 만찬 요리사가 못 온다. 상황은 이랬어요. 시아버지의 식품 유통회사가 대형 거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 그룹의 회장 이승재 회장. 오늘 저녁 이 집에서 만찬을 여는 것이 거래의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유명 한식당에 정 셰프를 섭외해 놨는데 교통사고로 못 온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요리사를 불러. 당장. 아버지, 이 시간에 이승재 회장급 접대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승재 회장과의 거래가 무산되면 시아버지의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정 셰프 대신 할 사람이 없냐? 아무도? 시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김용태 선생이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김용태 선생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윤서진 셰프, 이승재 회장 정도의 접대 만찬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시아버지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며느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설마 진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혼란과 당혹과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하녀 취급을 받았어요. 60인분 음식을 만들고도 수고했다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라면도 못 끓인다는 소리를 듣고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입안에 쓴맛이 돌았어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속의 레시피 노트가 허벅지에 닿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무슨 음식을 만들든 불 끄기 전에 한 번만 더 봐라. 어디서 무슨 음식을 만들든. 아버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작은 식당이든 프랑스 레스토랑이든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음식 앞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승재 회장이 누구든 그 사람도 밥을 먹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 부엌에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요리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이 부엌에서 이 앞치마를 입은 채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게요.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내 어머니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셰프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부엌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할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다시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닫았어요. 혼자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어요. 한우 등심, 제철 채소, 각종 양념, 참기름, 들기름. 메뉴를 머릿속에 짰습니다. 프랑스 정식 코스 방식으로 한국 전통 식재료를 다루는 요리. 제가 파리에서 매일 밤 120명에게 내놓던 바로 그 방식. 칼을 집었어요. 마트칼이었지만 칼을 잡는 건 결국 손이니까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울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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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빠르고 정확하고 리듬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손이 깨어난 거예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파트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뭐야? 고기 굽는 냄새인데 뭔가 다른데? 김용태 선생이 눈을 감고 냄새를 맡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됐군. 이승재 회장이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 그룹의 회장. 64. 눈매가 날카롭고 턱선이 단단한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이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장, 오늘 만찬 기대하고 있었소. 거실에 앉은 이승재 회장은 테이블 세팅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요리가 나오면 이야기합시다.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코스. 하얀 접시 위에 올라간 것은 미역국이었습니다. 다만 보통 미역국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식 콩소매 기법으로 맑게 걸러낸 소고기 육수 위에 미역이 한 줄기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떠 있었고 참기름 한 방울이 수면 위에서 동그란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승재 회장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자마자 씹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국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술 더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3술, 4술. 그릇을 비웠어요. 이거. 이승재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국물은 뭐요?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며느리? 이승재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제 눈에 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3년 만에 켜진 불. 2번째 코스가 나갔어요. 나물 5가지를 프랑스식 한 접시 플레이팅으로 올렸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각각 다른 양념을 해서 한 접시 안에서 5가지 맛의 변주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어요. 이승재 회장의 젓가락이 바빠졌습니다. 3번째 코스. 한우 등심 숙성구이. 된장 베이스의 소스를 곁들였는데 이 소스가 핵심이었어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에 있던 된장 배합비에 파리에서 배운 조림 기법을 결합한 소스. 한국의 맛과 프랑스의 기술이 하나로 만난 소스였습니다. 이승재 회장이 고기를 한 점 썰어 소스에 찍어 드셨어요. 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후에 눈을 뜨더니 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이건 한식이야, 양식이야? 둘 다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아버지의 레시피에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더한 거예요. 이승재 회장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네 번째 코스. 디저트. 약과를 프랑스 푸티프루 스타일로 한 입 크기로 만들고 참깨 크림을 곁들였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코스. 된장찌개였습니다. 작은 뚝배기에 담아서 나갔어요. 이 된장찌개는 아버지의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거였습니다. 된장 반 숟갈, 두부, 호박, 파, 고춧가루 아주 살짝,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마지막 한 번. 이승재 회장이 된장찌개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드셨습니다. 5초, 10초, 이승재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테이블 위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이승재 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 그룹의 회장이 된장찌개 한 술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맛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야.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승재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이 당신이요? 네. 이승재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대한민국 재벌 그룹 회장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시누이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승재 회장이 고개를 들고 시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한 사장, 거래 조건 다 합의합시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소. 무슨 조건이십니까? 이분을 우리 호텔 메인 레스토랑 총괄 셰프로 모시고 싶소. 내가 직접 모시겠소.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용태 선생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앞치마 주머니 속에 레시피 노트를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마지막 한 번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죠. 진짜였어요, 아빠. 이승재 회장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시댁 가족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서재에 들어가셨고, 시누이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도윤 씨가 부엌으로 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찬 그릇을 하나하나 씻고 있었는데 이번 설거지는 달랐어요. 제가 만든 요리가 담겼던 그릇이었으니까 60인분의 의무로 생긴 그릇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요리의 그릇이었습니다. 서진아, 도윤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고마워. 오늘 진짜 고마워. 고맙다. 3년 만에 듣는 고맙다였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도윤 씨를 돌아봤어요. 창백한 얼굴, 미안한 듯 축 처진 어깨,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 도윤 씨, 응, 만찬은 끝났어. 이제 할 말이 있어. 도윤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 이 집 나갈 거야. 정적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비로소 쏟아져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0인분 음식을 만들었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은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어. 라면도 못 끓인다는 소리를 듣고 부엌 출입이나 하라는 소리를 듣고 도윤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그건 어머니가 나한테 라면도 못 끓인다고 할 때 당신 뭘 했어? 고개를 돌렸잖아. 시누이들이 옳게 음식 그럭저럭 먹을 만하다고 비꼴 때 뭐 했어? 같이 웃었잖아. 도윤 씨의 고개가 떨구어졌어요.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몰랐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아내잖아. 그 한마디가 부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아니어도 그냥 라면 못하는 아내여도 당신의 아내잖아. 아내한테 수고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도윤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3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 기름때 묻고 장국물 얼룩지고 구겨지고 다른 앞치마를 개어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하자. 2 글자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서진아, 좀 생각해보자. 너무 감정적이야. 3년을 생각했어.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빠져 있었어요. 나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슐랭 셰프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라면 못 끓이는 며느리였어도 사람 대접은 받아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어머니가 라면도 못 끓인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웃긴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가 가방 밑에 묻혀 있는데 그 노트를 꺼내면 과거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기억이 다시 올라오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3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3년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승재 회장님의 제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가지 마. 내가 없으면. 어머니, 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가요. 3년 전에도 돌아갔잖아요. 저 없이.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켰던 그 불. 의무의 불이 아니라 제 불을 다시 켜야 할 때였습니다. 장면 전환. 며칠 뒤 마포구. 아버지의 식당이 있던 자리.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서울 마포구에 갔어요. 재혼의 밥집이 있던 자리. 가보니 편의점도 없어지고 공실이 되어 있더군요. 텅 빈 가게 안을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얀 벽, 회색 바닥. 그런데 가게 안벽 한쪽에 아버지가 뭔가를 걸어두셨던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2개의 못자국. 그 자리에 뭐가 걸려 있었는지 기억납니다. 재혼의 밥집 첫날,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귀를 액자에 넣어 걸어 놓으셨거든요. 마지막 한 번 더. 그 액자가 걸려 있던 못자국. 유리문에 이마를 갖다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 다시 시작해도 될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 레시피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든든한 무게였어요. 이승재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메인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 주방에 처음 들어선 날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이고 오븐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직원 16명이 일렬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셰프복을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셰프복.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는데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마지막 단추를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얀 셰프복에 곧은 어깨에 살아있는 눈빛. 윤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주방 직원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직원들이 눈을 모았어요. 모든 요리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봐주세요. 불 끄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마지막 한 번이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칼을 집었습니다. 호텔에서 지급한 새 칼이었는데 손에 쥐는 감촉이 좋았어요. 첫 번째 양파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칼날이 양파를 가르는 순간 소리가 울렸어요. 딱! 파리에서 들리던 그 소리. 재혼의 밥집에서 아버지 옆에 서서 들었던 그 소리. 호텔에서 일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마포구에 다시 갔어요. 재혼의 밥집이 있던 자리. 이번에는 유리문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가게 안에 들어가서 벽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못자국이 있는 그 자리.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쓴 글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었어요. 아버지의 못자국 위에. 마지막 한 번 더. 아버지 윤재호, 딸 윤서진. 아버지의 말과 제 이름을 나란히 적었어요. 가게는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고 하얀 벽과 회색 바닥뿐이에요. 하지만 이 공간에 불이 켜졌습니다. 3년 동안 꺼져 있던 불. 휴대용 버너를 하나 가져왔어요.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반 숟갈. 두부를 넣고 호박을 넣고 파를 넣고 빈 가게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텅 빈 가게를 채웠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맛이었어요. 됐다. 작게 중얼거리고 불을 껐습니다. 뚜껑을 덮으니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김 너머로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아빠, 저 다시 불 앞에 서요. 이번에는 행복하게요. 행복하지 않으면 음식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행복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된장찌개 김이 빈 가게를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